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이제 너무 안 올라서 사실 삼성전자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그게 위기에 대한 얘기도 자주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성장 동력이 미국만큼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주식시장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자, 교수님, 한국의 주식시장과 미국의 주식시장 어떻게 좀 보시나요? 미국은 정말 좋았죠. 우리가 지금 쓰는 AI 관련된 것들이나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됐던 것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있었고, 이게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M7이라고 얘기하는 뭐 아마존을 비롯한 뭐 메타, 구글 이런 기업, 애플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큰 기업들이 잘하니까 미국 시장은 되게 좋았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이제 너무 안 올라서 왜 안 오르냐 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성장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도 되게 빠르게 성장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삼성전자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그게 위기에 대한 얘기도 자주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주식시장이 이게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성장 동력이 미국만큼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어떤 주식시장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진짜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실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네. 어떤 투자를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면 실패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예. 네. 근데 네네. 주식은 미국이 좋고 한국이 안 좋으니까 그럼 미국에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전반적인 장기적인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꼭 맞지 않는 게 밸류에이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고 한국이 안 좋으니까 성장이 미국이 빠르니까 그럼 미국을 사야 되느냐.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는가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오른다라는 신념이 있는 것들을 사되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좋대 그러면 사는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좋다 그랬을 때 그게 좋아서 가격이 올라 있을 때 사면 안 되고 좋았는데도 무슨 이유로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국 주식에도 좀 들어가 있고요. 한국 주식도 우량주에서 뭐 좀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주식들을 시기를 잘 찾아서 내가 이 가격에서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라는 가격에서 사는 식의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개별 주식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 주식보다는 베스킷이 들어있는 ETF 같은 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산화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국 지수를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되 만족할 정도의 수준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리밸런싱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그렇고 지금 같은 때는 채권 같은 것이 좀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나라? 한국 아니면 미국? 근데 어느 나라보다도 기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채냐 장기채냐. 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이제 경작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드디어 낮추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현상은, 미국이 단기 금리는 낮추지만 장기 금리는 올라가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기채 투자를 했죠. 오히려 금리가 장기 금리는 올라가면서 어떤 손실을 본 경험들이 많은데,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장기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을 했던 것 같고요. 미국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텀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불안함이 컸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듯이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장기 국채 금리는 올라갈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금리가 지금 높은 것이 어떤 가치를 유지하는 거, 그런 건 차라리
단기채일 확률이 높고요.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장기 금리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거시경제학적인 흐름이라면, 채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채에서도 단기 금리, 근데 다만 환율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원화 환율이 달러 대비 가치를 더 가질 거라고 한다면 어떤 환해치 같은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단기채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나마 지금의 높은 금리를 뭐 예금이라든가 채권에서 가지고 온 게 맞고, 그래도 이자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해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다 까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가랑 연동된 채권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으로 성공을 하는 건 일종의 도박성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은 비중을 자기가 관리를 잘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 올랐고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거가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은 그동안 어떤 면에서 인기가 없었다면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주식이다, 무조건 어디에 몰빵한다라는 거는 좀 피하는 게 그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 좀 피해를 좀 덜 보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이런 뭐 미국 주식,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ETF를 사서 모으시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았잖아요. 예. 이런 전략은 뭐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조금 분산하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잘 성장하는 게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의 매력도가 조금 깎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가장 성장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장이 높았던 시장을 배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생각을 한다면 꾸준하게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시기적으로 분산시켜서 적립식으로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 시점도 분산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투자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잊고 있었지만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분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또 부동산 채널이니까 또 부동산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를 1분기에 찍었고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 뭐 어떻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사는 주거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거는 못 벌었으면 그만인데, 부동산은 내가 만약에 내가 살아야 될 지역에 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놓쳤을 때의 비용이 굉장히 커지죠. 뭐 손해를 봐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것을 상쇄시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어떤 구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자산 시장화돼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로 인해서 뭐 가계부채도 늘고 가격도 오르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내가 사는 주거의 요건에서 산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메릿이 되는 것을 중요시해서 산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게 되면 많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됩니다. 그리고 빚을 거기다 떠안죠. 특히나 서울의 경우 이게 가격이 워낙 세다 보니까 거의 금융자산을 거의 소진하고 거기다 빚을 얹어서 산다라는 투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어떤 주거의 안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사는 게 맞아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면 뭐 다른 상급지로의 이동 같은 것들이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그게 문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그런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부동산이 주거와 투자재적인 성격이 있다면 이 투자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고 주거하고 소유를 분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쉽거든요. 그냥 자기가 살아야 되는 데서는 전세를 살고 구매는 오르는 데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촉발시키도록 제도가 된 측면들이 있죠.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주택만 갖고 있어야 되면은 무조건 하나 뭐 제일 좋은 데를 가지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의 분산 투자를 제도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정부가 시그널을 주는 측면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대표적인 거였고,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규제를 한 다음에 규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규제를 했던 지역이 이게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관측한 뒤로는 규제의 효과가 좀 굉장히 더뎌지면서 어떤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풀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주거하고 투자가 굉장히 따로 놀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선 이런 투자적인 성격이 되는 집들은 굉장히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각 지역에서 이렇게 상급지가 있고 투자적인 수요가 우선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투자재적인 성격의 부동산 구매가 강조가 되면 결국은 이게 굉장히 양극화로 치닫게 되고,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되면은 내가 사는 곳과 상관없이 부동산 투자는 어떤 투자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하는 현상은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게 뭐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자산군에 이제 선택해서 이제 본인의 수익을 최대한 높이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뭐 성질이라고 하지만, 개인이 그 미국 주식을 사는, S&P 500을 사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통되어야 될 돈이 오히려 외국에 나가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을 사는 건 결국 국내 부동산을 사는 거니 결국 그 돈은 국내에서 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어떤 게 좀 국가적으로 올바른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데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해외 주식의 경우 이제 해외로 돈이 나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시장이 위축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고 막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이 부유해지면은 뭐 그거를 이제 와서 어차피 결국은 쓴다 그러면은 자본시장은 좀 위축되는 측면은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 주가가 제대로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풀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답이지, 해외 주식을 근본적으로 막는 거는 더 이상은 좀 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 과연 행복해지는가와 관련돼서 투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투자 수익이 나온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지는 측면이 있는 게, 내가 투자 수익이 오르지만 다음에 사야 되는 집의 가격도 오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최대한 빚을 내서 사서 뭐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래도 빚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가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가는 집은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그거를 팔고 터는 순간이 아니고서는 이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이 어떤 해외 주식에서 팔아서 어떤 돈을 버는 것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서 국민들이 모두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쏠릴 때 생기는 문제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수를 위축시키죠. 그 생산적으로 가야 될 돈이,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쓰여야 될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문제를 낳습니다. 이게 은행들이 대출도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선호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가야 될 돈을 줄이는 대출 시장에서의 위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내가 이거를 어떤 산업에 투자해서 이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옆에 있는 공장 부지를 사서 이게 땅값이 오르는 게 더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산적인 데다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하나고, 부동산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의 불안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무리하게 한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특히 빚을 내서 하는 투자가 이렇게 몰리는 거는 자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자율을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자극할 것 같은 우려를 또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주거 비용이 상승한다는 진짜 이런 악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래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있나요? 제가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내가 살건 안 살건 집을 사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투자자로 인해서 오르는 거라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최대한 과세를 하든, 이거는 이거 보유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서 오는 수익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주거하고 실제로 실거주하고 분리가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죠. 물론 그 1가구 2주택을 제한을 한다면 임대는 누가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거주하고 분리된 경우는 투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과세를 조금 늘리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실수요자가 있는 데에서는 실수요자가 어떤 살 수 있는 여건을 낮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들어오는 투자적인 부동산 수요는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일자리를 분산시켜서 하는 거는 어떤 실수요자를 줄여주는 정책이고,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외에 실수요자가 몰려 있는 곳에 대해서 부동산에 투자적인 수요가 들어오는 것도 더 우선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 걸고 하거든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국민을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부동산과 교육인데, 부동산 정책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참. 교수님이 봤을 때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렵습니다. 드네요. 제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하면 쉽지 않나요? 근데 저보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얘기들을 좀 들어서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 부채 이런 관계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흐름을 좀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세요? 가계 부채가 올라간 거는 특히 주담대, 그리고 주담대는 그 부동산 수요가 오르면 당연히 올라요. 가계 부채가 올라갔던 두 개의 피크를 보면 2013년 이후에 빚내서 집사를 할 때 15, 16년에 가계부채 되게 많이 올랐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그 가계부채 올라간 양이랑 아파트 거래량이 올라을 보면은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가 오르는 거는 부동산 서비스, 어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하고 맞물려 있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억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억제하는 건 사실 어떤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꼭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급지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억제한 거는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부동산 투자를 열어주고 부모님은 자산이 없지만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괜찮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없애줬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레버리징이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줄어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올해 초, 그다음 작년 이후에 어떤 고가주택에 대한 LTV 규제가 풀렸을 때 그 가계부채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걸 보면은 차주수가 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똑같은 사람의 숫자들이 대출을 하는데 집값이 올라서 대출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채를 억제를 한다라는 것은 집을 사는 것도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가계부채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는 되게 힘들고요. 결국은 이거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나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가고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억제되는 분위기나 기대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수요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개인의 어떤 이제 전략 같은 것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너무 그걸 믿고 따르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주의이기도 한데요. 이게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게 사는 타이밍이 꼭 맞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